학교, 국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최하 5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많은 분이 와 계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필립 전도학교 예배 새생명교회 고영규 목사님, 이선우 목사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하신 여러 목사님, 여러 성기장님께도 거듭 감사 인사드리고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부름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개인전 사정으로 뵙지 못해서 양해 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통일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조병렬입니다. 저는 항상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국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한 특강에 이어 오늘 또 부름을 받고 적은 힘을 더하려고 정책 특강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 만모하야 더 쉽게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선진국이 되어 우리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몇 말씀 올리게 된 큰 기쁨을 같이 하신 모든 성기장님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정책특강하는 이유는 남보다 잘나고 더 많이 알아서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저는 특권을 누리거나 세계에서 부를 창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삶의 현장에서 보통 사람과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제도권이나 세계의 현실,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씩 익히고 경험하면서 터득한 내용을 훌륭하신 여러 성직자님께 진솔하게 펼쳐서 더 나은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준비했던 제 논문 중 강한 국가를 만들고 선진국이 되어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연구한 정책 몇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감이고 당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창조할 것이라고 신조어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한민족의 무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통일의 일반론과 통일정책이란 무엇이고 통일의 효과는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통일은 대가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통일은 꼭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강한 국가를 만들면 통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국가도 나도 전부 잃고 다수 국민이 믿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반드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 나라를 발을 세울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실행한다면 통일할 수 있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애국자님들의 큰 노고와 업적에 먼저 머리 숙여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자금의 국내 현실을 살펴봅시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곧 이루어져 온 세상이 평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모든 핵탄, 나아가 핵과학자까지 전부 퇴출한다 하더라도 사상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핵을 설사 없앤다 하더라도 핵을 가지기 전과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라면 그전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인적, 물적 교류 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봅시다. 우리나라는 5천여 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전쟁이 몇 번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931번은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한민족의 민족혼에 기인한 것이고, 이런 탁월한 민족혼의 득의 정신은 군주백성 장수 의병 등이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생존의 파괴정신 등으로 똘똘 뭉쳐서 수많은 외침을 막아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지켜낼 수 있었으나, 생각해봅시다. 1900년부터 60여 년 동안에 당했던 치욕의 역사는 그동안 5천년 동안에 당했던 그 고난사를 전부 합한 크기보다도 절대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를 알고 있는가? 둘째로 1945년 8월 15일 쟁취한 해방의 기쁨 소리가 먹기도 전인 1948년 남한은 8월 15일, 북한은 9월 9일 두 나라로 갈려진 이유를 아는가? 셋째로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장을 비극인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분단국가는 계급당을 탄 이유를 아는가? 국가는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으면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나아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를 만들고 다수 국민이 믿고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고 선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몇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든 중앙중심 정책은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가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 정책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이들이 현장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려낸다면 강한 국가를 만들고 다수 국민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고 통일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둘째로 전민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재능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한다면 우리도 노벨 수상자와도 많이 배출할 수 있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선진국이 되어 인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와 영이 바로 선다면
바른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낼 수 있고 선생님과 학생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키운 한 사람은 바로 국가이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으며 인재 양성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사 중 대사인 것입니다. 교육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수상자가 몇 명입니까? 답답하죠. 인구수와 지수가 비슷한 유대인은 그들은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지능지수도 105 정도 돼요. 유대인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3분의 2를 차지한 163명이나 됩니다. 족발이 일본도 얼마입니까? 25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됩니까? 참 답답하죠. 이 교육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노벨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스웨덴에 3개가 있고 노르웨이에 1개가 있습니다. 7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한 유언에 따라 노벨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 부터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숨은 재능과 기질을 조기에 찾아내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재능 맞춤형 교육을 실행한다면 우수한 인재는 양성하여 노벨 수상자도 많이 배출할 수 있고 국가 교육 효과는 한층 더 크게 향상되고 강한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 만든 인구 정책 중요합니다. 출산 장려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인구수를 1억여 명에 가깝게 만들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강한 자급자족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한민족의 무한가치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든 대화 통일 정책을 생각해 봅시다. 유엔과 남북한이 같이 만나서 공생관계를 논할 수 있는 장소를 무조건 대한민국 내에 싱크탱크를 운영하게 만든다면 이들이 같이 만나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공생관계를 만들다면 더 쉽게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민족헌법이 있습니다. 국회에 무조건 개혁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원장 하나 선출해서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해서 곳곳을 감사하고 밝혀내서 국민한테 보고하고 바로잡으면 국가가 바로 설 것입니다. 재능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무조건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채무 국가라는 불명예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 만든 이 공정한 정책을 활용해서 공정한 국무를 일관되게 펼치면 요새 일관되게 펼친다는 말은 지속 가능하게 그게 아니거든요. 법률적으로 일관되게 펼치면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열렬히 지지할 것이고 강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전선이나 평화선이 지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통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과연 있는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신중히 선언한다면 역사가 말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거고 국력을 크게 향상시켜서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영광한 통일정책을 활용해서 통일교육을 충분히 시킨 후 국무를 일관되게 실행한다면 더 쉽게 통일해서 강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더 큰 수혜국가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계의 전략, 동북아 전략, 미국 전략 50개 이상 전략을 전부 연구 검토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위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요충지이고 전략적, 전술적 요충지이고 완충지이며 유라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문화교통, 통상 장점을 가진 천여의 전략적, 전술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를 러시아와 중국을 장복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많은 인력과 군수 물자를 본국에서 공수하거나 바다로 운송하지 않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용영군 서안에 돌출한 판도가 있어요. 여기에 배치하면 막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쟁 비용, 시간, 인력 등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정복하고 자국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개발한 전술 무기가 있습니다. 또 공산품이 있습니다. 또 풍부한 사우디만 기름을 만들어 알았더니 미국이 300년 이상 쓸 수 있는 가스를 발명했습니다. 이러한 유류 등을 이네들의 소비국가로 만든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쉽게 강한 국가가 되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통일을 하는데 남북이 70%를 경제 발전하는데 부담해라. 30%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10%씩 부담해라. 이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했으면 미국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혜의 지역을 가진 하늘이 택해준, 하나님이 택해준 아주 지역적으로 요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미국의 북침항모 전단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막바로 진격할 수 있는 기갑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둘러싼 나라가 몇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12개 나라나 됩니다. 그 둘레가 2만 킬로나 됩니다. 참 포위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은 얼마입니까? 이걸 정확히 연구 검토해봐야 통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법학을 했습니다. 50년 법학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50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그 경계선은 1300k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위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황해도 정산고수 넓은 대지에 공군 기지를 세워서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천혜의 전략적, 전술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굳이 본국에서 최첨단 과학무기를 공수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대중국 작전을 완성할 수 있는 북침 항모 전단이고 바로 진국할 수 있는 기갑군단이며 중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 통일한국이 혹이 될 것입니다. 왜냐? 미국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가는 이런 통일정책으로 통일한다면 우리의 미래이고 한민족의 무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해서 강한 국가가 된다면 끊어진 혈통과 강토를 잇고 한반도 지정학생 장점과 내재한 풍부한 지하전과 값싸고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구수를 1억여 명 늘려면 강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도자가 온다면, 북한에 어떤 지도자가 또 간다면 우리를 희망하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도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게 만들리라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몇 명만이 이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교해서 또 그네들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실행하면 언행을 일치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부터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한 통일정책 몇 점을 더 말씀드리면, 중앙중심 정책은 소수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장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 다수가 국정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주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궁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현장을 지키고 보호하여 현장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려낸다면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연구한 현장 정책, 행정 통일 정책을 활용하여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면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여 현장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려낸다면 더 쉽게 통일해서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 세계에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심겨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중심 정책은 소수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현장중심 정책은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나아가 소수가 할 수 없었던 일도 다수의 국민이 국정에 동참한다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하게 지켜서 현장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려낸다면 더 쉽게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현재까지 국가정책연구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국가정책을 연구한 바 없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는 땜질식 정책으로 불안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수천억이나 넘죠. 1인당 부채도 2천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실상 채무가 되었고 이미 굳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숨은 재능과 끼를 조기에 찾아내서 인재 양성을 한다면 우리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각 분야의 숨은 재능과 끼를 조기에 찾아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시킨다면 교육비가 2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사교육비 전부 없어집니다. 만국병인 취업바람 전부 없어집니다. 국가교육은 가장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각 분야의 인재를 많이 양성한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도 노벨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고 또 국가도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와 영이 바로 선다면
교육혁명을 이루어서 더 쉽게 인재를 양성하고 강한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키운 한 사람은 바로 국가이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실행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사 중 대사인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노벨 수상자 우리는 한 명뿐이지만 지능주스와 거의 비슷한 유대인은 노벨 수상자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3명이나 돼요. 우리는 일본도 25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몇 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그네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그 많은 제자들이 행동을 이어서 성공을 이어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원래 노벨이 자기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12월 10일부터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인류에 공헌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을 비롯한 유해는 주변 강대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공생관계의 공통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대화의 장소를 만든다면 평화통일도 더 쉽게 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숨은 내면이 있다 이겁니다.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중국과 또 어떤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맺어놔서 20년, 30년 이미 북한을 아마 팔아먹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숨은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숨은 이면의 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통일이 쉽게 되겠느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우리 국회해야 됩니다. 왜냐? 미국이 인구가 얼마요? 3억 2,336만 명 됩니다. 상원은 100명, 사원은 435명, 합계 55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명도 잘 안 되는데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나 됩니다. 미국과 같이 우리도 (60여만) 명이 국회의원 하나를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86명 정도 나옵니다. 미국은 3억 2,336만 명에 550명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86명 정도 됩니다. 우리도 60명 정도 됩니다. 60만. 그러면 우리도 60만 정도가 국회의원 하나를 선출한다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86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9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99명 정도를 국회의원을 만들면 국민의 세금이 최소화되면서 국가를 크게 발전하고 국민 채무국가로서의 불명예를 벗고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통일 강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1900년부터 6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또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돈 버는 일이라는 상문섭 노릇을 하면서까지 내 자식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10여 국가 내로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부모 대접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적어도 5가지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분들은 첫째, 전부 애국자로 유대해줘야 됩니다. 점신항치 실을 국가에서 무조건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에는 국가 유공자로 인해서 무조건 100만 원 이상씩을 지급해 드려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갈고 닦은 지식을 국가의 각 현장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삶의 역사를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교육시키면 국가교육은 바른 교육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자도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다고 심주어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한 예우를 해주지 못하면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접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담임 목사로서의 성경의 말씀을 시로 가장 잘 작시를 하는 이동성 목사님 잠시 모시고 이어서 최정옥 우리 웃음복음 선교사를 모시고 김정옥 선교사를 모시고 잠시 한 3분 5분 정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